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공법 한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공법 기본과정 9주차 종강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건축법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건축법에서 먼저 대지 분할 제한 먼저 봤죠. 우리 대지 최소 면적 기준. 건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지 최소 면적 주거 지역은 60. 상호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 제한으로서 먼저 우리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지정해서 제한할 수 있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 그래서 허가권자가 이 가로구역별로 건물의 높이를 지정해서 공고, 그래서 블록 단위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건물의 용도별로 형태별로 다 다르게 정해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하고 광역시장은 이는 도시관리, 통일성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가로구역별 건물의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직접 정해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얘가 우리는 출제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자, 일조권 햇빛 받는 권리를 위해서 자, 먼저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이 주거 지역에서는 주택의 일조권에서 모든 건물의 높이를 제한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갖고 건축해야 됩니다. 이격. 자,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초과할 때는 높이의 2분의 이상. 그래서 같은 건물에도 10m를 기준으로 해서 10m 이하면 1.5m 이상 뛰면 되는데 10m 초과할 때는 높이의 2분의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해라. 그래서 북쪽 대지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자, 예외적으로 신도시, 이제 신도시 개발 등을 할 때 이때는 정북이 아니고 합리적인 정남을 기준으로 띄어갖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칙 정북, 예외 정남. 전용 일반 주거지역에서 모든 건물의 일조권에서 높이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상관없이 일조권에서 높이 제한하는 건물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조권에서 높이 제한하는데 다만 중심상업, 일반상업 두 개만 지읍니다. 우리 중심상업, 일반상업 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 땅값 제일 비싸니까 토지를 고도로요. 건물도 크고 높게 짓는 게 우선. 그래서 이 두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공동주택은 일조권에서 높이 제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낮은 거 2층 이하 고 높이도 8m 이하. 낮은 거는 일조권 침해할 여지가 없으니까 이런 높이 제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를 또 인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자,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공급,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으로서 우리 시험에 7문제니까 하여튼 공법의 제일 중요한 법 3개. 국토법, 건축법, 주택법. 당연히 출제 비중이 큰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 30호, 30세대 이상 집단적으로 건설해서 공급, 투기를 규제해서 실소유자에게 공급하고요.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인데 이 주택법의 적용 대상물인 주택, 이 주택 개념에서는 매년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주택은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일부 및 부속 토지 항상 포함입니다.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자, 주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한 세대가 생활하는 거고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사니까 여러 세대가 살면서 같이 쓰는 부분, 벽이나 복도, 계단 그런 부분을 공용 부분, 그리고 독립된 주거 생활하는 각 세대 부분을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두 개 구조로 된 것이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사니까 그냥 다 전유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딴따라, 공간은 빠진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종류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빠진다. 그래서 건축법하고 차이점. 공간, 기숙사는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니까 공간, 기숙사 빠진다는 거고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주택의 내부 공간을 구분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부를 절대 구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소유하는 게 아니고 임대할 수 있게끔 주택의 내부를 구분해서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끔 건설하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자, 종류가 두 개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았고 새로 건설하는 거. 새로 건설하는데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으로 건설할 때 이때는
세대별로 생활할 수 있게끔 욕실, 부엌, 현관도 다 따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경량벽 이런 거 설치하고 구분하고요. 그리고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전체 전용 면적 합계 3분의 1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요건에 맞게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할 때 요건이죠.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한다.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 그리고 전체 세대수는 10분의 1, 동해 세대수는 3분의 1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체 10분의 1, 동해 3분의 1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한 주택을 누구에게 공급하는지 공급 대상에 따라서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민용주택 나눠지고요. 자, 국민주택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무주택 세대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민용주택은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그래서 국민주택은 크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주택입니다.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두 번째 요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자, 우리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규모는 항상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 주거 전용 면적 기준, 국민주택 규모는 원칙 80억.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는 예외를 주고요. 그래서 원칙적인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다 써줘야 국민주택이니까 우리 국민주택 조합해갖고 세 가지.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85제곱미터 이하. 두 번째,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85제곱미터 이하. 세 번째,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85제곱미터 이하.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딱 써줘야 국민주택. 그리고 국민주택이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민용주택이 됩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용주택.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죠. 도시형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서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 요건부터 갖춰야 됩니다.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인데 종류가 세 가지. 소형주택,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서 소형주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소형주택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는 소형주택이라고 합니다. 먼저 전용 면적이 소형이니까 60제곱미터 이하, 60 이하. 그리고 욕실, 부엌을 설치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용 면적 30 미만일 때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근데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3개 이하의 침실. 침실 각각의 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공간으로 구성. 그래서 3개 이하의 침실인데 침실 각각의 면적 7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침실이 3개가 아니고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요거는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지하층에다 설치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소형주택. 그다음 단지형 연립 소형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을 단지로 모아놓은 거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소형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 일반 다세대 주택을 단지로 모아놓은 거. 얘들도 다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잘 안 지으니까 특례를 줍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나 해소를 위해서 많이 줘라. 감리,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다 적용 안 하는 각종의 특례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형주택하고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주인집 한 세대는 함께 지을 수가 있죠. 또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에서는 소형주택과 일반주택 함께 지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요. 또 도시형 생활주택 간에도 단지형 연립, 단정 다세대하고 소형주택도 다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 비슷한 것, 준주택. 자, 주택이 아닌 건물과 부속 토지인데 주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주택에 준하는 것을 준주택. 그래서 준주택은 주택이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주택이 아닌데 주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는 4개. 기, 다, 노, 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그래서 기숙사,
그게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인데 주택법에서는 준주택, 기다, 노, 오. 그 다음에 우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도 있었죠.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 토지임대부. 그래서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건물 분양받은 자에게 토지는 임대를 해주는 거죠.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그래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반값 아파트인데, 자, 토지 임대차 기간 40년 이내 75% 이상이 갱신 청구하면은 40년까지 또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념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택단지 개념이 또 중요하죠. 주택단지는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주택과 부대 복리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개념인데, 자, 건너다니기 어려운 시설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 단지가 된다. 그래서 건너다니기 어려운 거,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거는 보면 되고, 폭이 20m 이상 일반도로, 또 폭이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이런 건너다니기 어려운 시설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단지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단지의 시설로서 부대시설, 주택에 딸려갖고 설치하는 시설들, 주택단지의 도로, 주차장, 건축 설비라든지 뭐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특히 경비실, 방범 설비 이런 것들 다 부대시설. 그 다음에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 복리시설로서 자, 어린이 놀이터, 또 근린생활시설은 상가,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또 주민공동시설 이런 것들을 복리시설. 그래서 사람 들어가면은 복리시설, 사람을 위한 거니까 복리시설인데, 경비실 하나만 조심한다고 그랬어요. 경비실은 부대시설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간선시설이라는 게 또 있어요. 간선시설은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시설 같은 기관시설과 단지의 기관시설을 연결해주는 시설, 소위 진입도로 같은 부분을 간선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공구라는 용어도 아주 중요하죠. 공사구간. 자, 공사와 나눠갖고 각각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 분할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공구별 분할 시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가 핵심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1공구, 2공구 공사권 나눠갖고 각각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도록 해줘요. 600세대 이상. 그러니까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공구 간의 경계는 6m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용해서 국민주택을 건설한다. 그런 땅을 공공택지. 그래서 공공택지는 공공사업, 다 수용하는 사업입니다. 수용해서 이런 택지,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한 것을 공공택지. 공공택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싸게 수용해서 땅을 만들었으니까 이 공공택지에서 일반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도 싸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합니다. 공공택지 개념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리모델링, 아주 중요하죠. 리모델링은 건물의 노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행위로서 두 개입니다. 대손 또는 중축. 대손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10년만 지나면 돼요.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15년이 지나야 되고, 중축하는 면적은 전용 면적 30% 이내. 그리고 기존 세대수는 15%까지 증가할 수가 있어요. 세대수 증가요. 그다음 세대수를 증가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수직 중축으로 할 때는 13계층까지만, 그것도 15층 이상, 14층이 하면 2계층까지, 그리고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 요건 15년 30%, 15%까지 증가하는데, 수직 중축일 때는 최대 3계층, 그것도 15층 이상. 숫자는 15 아니면 3이다. 15, 리모델링 할 때 리자를 딱 뒤집으니까 15를 떠올려 볼 수가 있죠. 15, 3 이렇게 나오니까 리모델링 요건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이 주택건설 사업하는 자들을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사업주체. 자, 원칙은 등록하고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등록사업자 원칙. 연간, 1년간 20호,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또는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하려면 요건 갖춰갖고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등록사업자가 원칙. 근데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는 자들이 비등록 사업자. 그래서 먼저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사업 주체거나 공익법인이거나 공동사업 주체 중에서 주택조합하고 고용자. 자, 여자들은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등록이 아니면 다 등록해야 됩니다. 자, 등록하려면 자본금 3억 원 이상,
그리고 기술자 1명, 사무실 확보해갖고 등록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 등록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더 갖추게 되면 시공까지도 할 수가 있죠.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 즉 건설회사가 돼서 공사까지도 할 수 있다. 시공권을 갖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 원 이상, 그리고 기술자는 3명 이상, 5년간 실적이 100호 100세대 이상, 이런 요건까지 갖추면은 시공까지 직접 할 수가 있고요. 이 시공권이 있어야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시공권이 있어야 주택사원 사채라는 것도 발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공권 갖기 위한 요건까지. 그리고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되면 2년 내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가 있죠. 거짓말로 등록했을 때, 또 등록증 대여했을 때, 이때는 반드시 말소. 그리고 말소가 되면 2년 내 재등록도 금지인데, 다만 등록 말소 전에 하고 있던 것은 계속 할 수가 있는 기득권은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비등록 사업자 중에서 이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하는 주택조합, 자, 이게 사업 주체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다라고 했고요. 자, 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 여기서 다수의 구성원은 적어도 20명 이상,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 내 집 마련한다고 그러죠. 함께 아파트 조합하고 분양받자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이 3개를 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지역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이고요. 자, 그럼 주택조합 설립하려면 설립인가부터 받아야 돼요. 자, 조합 설립인가는 시, 군, 구청장에게 설립인가 받습니다.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조합주택을 건설하게 설립하는 거니까, 자, 이런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 그 중에서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서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이에 반해서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하는 거고 건설하는 게 아니니까 사용권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대신 아파트 소유자, 구분 소유자들 동의받아야죠. 단지 전체면은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한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3분의 2. 그래서 결론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갖고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를 신청. 그래서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아갖고 설립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신고하는 거.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기 위해 설립하는 직장조합은 건설하는 게 아니니까 인가가 아니고 신고만 해주면 된다. 신고. 그래서 신고하고 설립하는 직장조합이 있고요. 자, 그럼 조합 설립하려면 먼저 조합원부터 모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조합원 모집하려면 다시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고 시군구청장한테 조합원 모집합니다. 신고, 그리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 공개 모집 이후에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 등을 할 때 이때는 또 신고할 필요 없고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50% 이상의 사용권, 다시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80% 이상의 사용권, 단계가 진행될수록 토지 사용권 확보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수입니다. 이 리모델링 조합은 원래 있던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조합원 수를 제한하지 않고요.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만 조합원 수를 제한을 합니다. 조합원 수,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용 검사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충족을 해줘야 돼요. 원칙은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 50% 이상, 근데 최소 20명 이상, 이런 조합원 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죠. 자, 조합원의 자격. 항상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요. 자,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85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까지 조합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에 중복해서 가입하고 있으면 안 된다.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은 지역조합원이 될 수가 있죠. 직장조합의 조합원도 똑같아요. 무주택 또는 85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 그리고 직장조합이니까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중복해서 가입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하는 본질이 같은 거니까 또 같습니다. 무주택 또는 85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인데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만들면 지역조합이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만들면 직장조합이 된다. 그리고 직장조합은 인가받는 거하고 신고하는 또 예외가 있었으니까 신고는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고하는 직장조합의 조합원은 철저하게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 다음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은 그냥 소유자면 됩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 상가 리모델링 할 때는 복리설의 소유자면 제한 없이 조합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 조합원의 제일 까다로운 거는 요 두 개. 요거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나 조합원이 될 수가 없고 자격이 까다로운 만큼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이 금지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추가 모집에 승인받았다 또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할 때 이런 때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시킬 수가 있고요. 특히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할 때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일 때는 그냥 충원할 수 있는데 조합원이 임의적으로 탈퇴했을 때만큼은 그냥 충원하는 게 아니고 건설 예정 세대수 50% 미만 주택법을 위반하게 됐을 때 그때만 충원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추가 모집되는 자, 충원되는 자도 조합원의 자격 다 갖춰야 됩니다. 이 자격은 항상 언제가 기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원 모집해서 조합 설립 인가 받았다. 자, 주택조합은 뭐 하기 위해서 설립? 건설 사업 주체가 되게 설립했으니까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조합주택을 건설한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즉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조합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이제 사업을 못해요. 사업을 못하고 있을 때는 쓸데없이 희망 고문하지 말고 해산 등을 하도록 합니다. 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신고한 날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설립 인가를 못 받았을 때 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이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았을 때 이 사업 못하는 거니까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못 받았다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못 받았다 이때는 총회에서 의결해갖고 사업을 종결하고 해산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에 관한 중요한 것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이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자, 집단적인 건설이다 그랬으니까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대지 조성할 때는 10,000제곱미터 이상. 얘들은 한 번에 사업할 때 연간 기준이 아니고 한 번에 30호, 30세대, 10,000제곱미터 이상 사업하려면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예외가 또 있죠. 한옥은 50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50세대 이상.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빼주는 게 주상복합 건물의 특례라고 그러죠. 우리 주상복합 건물 주택의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 주택 연면적이 90% 미만, 그리고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하고 상업적인데 유통은 빼고요.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추는 주상복합 건물은 그냥 복합 건물로 봐서 건축 허가받고 건축하는 특례를 인정을 합니다. 그럼 요 규모 이상으로 사업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10만 미만일 때는 특광시장 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절대 될 수 없는 게 구청장. 구청장은 절대 승인권자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국책사업으로 주택건설 사업합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에서 사업할 때는 그대로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60일 내 승인을 내주게 되죠.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몇 년 내 공사에 착수, 5년 내 착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요. 공구별 분할 시행에 승인받았다. 최초로 착수하는 거 5년. 나머지는 2년인데 나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초로 착수하는 게 항상 핵심. 5년 내 착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까지 착수기간 연장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원칙 5년 내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다. 임의적.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남의 땅에 아파트 함부로 못 짓는 거니까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는데, 소유권 확보 못했는데 사용권 확보했을 때, 또는 공공사업 주체는 수용권이죠. 수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 주체는 이런 대지 소유권 확보 못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민간사업 주체는 수용권은 없어요. 대신 매도 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부터 먼저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 그리고 80% 이상의 사용권이 확보가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는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죠. 항상 매도 청구는 시가로 매도 청구하면은 매매계약 체결돼서 팔고 나가라 쫓아내는 거니까 사전에 3개월 이상 협의부터 하고, 안 판다 그러면 이제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자, 매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사업 주체가 95% 이상의 사용권 확보죠. 5% 미만 찌끔 남았다. 이때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95% 미만 이외의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시 1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 원주민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려면 95% 이상의 사용권이 확보가 돼야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리모델링 조합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 75% 이상 동의가 나오면 그 리모델링 결의에 반대하는 자에게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자, 이런 이제 대지의 소유권이 확보가 되면 5년 내 착수해갖고 공사합니다. 자, 공사가 다 끝났으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공사를 했는지 검사, 이 사용 검사 받아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용 검사는 시군 구청장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구청장은 승인권자는 아닌데 검사권자는 됩니다. 그래서 시군 구청장에게 사용검사 받는 게 원칙. 다만 이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았을 때는 그대로 국토부 장관에게 검사 받습니다. 사용검사 신청하면은 15일 내 사용검사 내줍니다. 그럼 사용검사 받고 이제 적법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 신청하는 게 원칙. 못하면 시공보증자, 못하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공사 끝났으니까 임시 사용 승인 받아갖고 먼저 공사 끝난 부분은 미리 쓸 수가 있죠. 건물은 동별, 건동, 대지는 구획별, 건동, 대구,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고 미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후에 매도 청구, 사용검사 후에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고자를 실소유자라고 그러죠. 실소유자에게 주택의 소유자가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실소유자가 회복한 토지가 주택단지 전체 면적 5% 미만, 그리고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2년 내 송달. 그래서 사용검사 후에 주택단지의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가 있을 때는 주택의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를 또 할 수가 있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의 건설 파트. 그래서 1, 2월 과정에서는 주택법에서 건설 파트, 자, 이 정도 정리하고요. 나머지 3, 4월 달에 이제 주택의 공급, 리모델링 쭉 우리 심화 과정에서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1, 2월 과정 이 기본 과정은 싹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복습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복습 강의에서 우리가 복습한 내용들은 가장 공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꼭 다시 한번 또 복습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 이제 3, 4월 달부터는 심화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